네, 안녕하십니까. 정기훈입니다. 통일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아스포라 문제까지도 이제 하게 됐는데 2003년도에 뉴욕주립대학의 포닥으로 가서 연구하는 과정에 제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조건 연구라는 연구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 이제 국제적 여건 형성 과정에서 이제 재미 디아스포라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한국각중앙연구원에서 이제 우리 해외에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였는데 그 디아스포라를 다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재미 쪽을 재미 연구 예비 연구만 1년을 같이 했는데요. 재미 쪽을 이제 제가 맡아서 이 분야를 공부를 했고요. 그랬던 경험이 제가 이 주제를 하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동향은 그 통일연구원에서 또 좀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 1세대 또는 통일운동가들이 최근에 많이 돌아가시고 해서 좀 아쉬움이 큰데요. 시대도 바뀌고 이제 그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앞으로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본 것은 우리 이제 기독교 통일학회에서 재미 한인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 쪽이죠. 기독교 쪽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제 뭐 기도 운동도 있고요. 또 북한 선교 관련해서 이제 통일 운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런 쪽을 따로 떼서 해도 충분히 연구할 게 많고 또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882년도에 한미 수호조약 이후에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한국 공사관들이 이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분 그 갑신정변으로 일본으로 피신 갔던 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망명객으로 이제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길준, 윤치호, 김규식 같은 그런 1세대 유학생들입니다. 그분들이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의 노동자들로 1903년에 떠나게 됩니다. 초기 이제 대부분 노동자, 극소수의 지성인들이 있었고요. 경제적 이유, 한민그룹은 이제 독립운동으로 안총호 같은 분들이 이제 가서 활동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1903년부터 45년까지 1기, 그다음에 45년부터 65년까지 이때 이제 이민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2기, 그다음에 3기를 이제 그 뒤로 잡는데 제가 볼 때 제 4기를 2000년 폭발적으로 우리 이주민이 늘어나는 1980년부터 90년대 좀 정체됐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역이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까지 다 해서 최근 것은 4기로 편리하게 이렇게 한번 나눠서 이제 교민들의 상태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재미 한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 한인들의 끊임없는 통일에 대한 관심, 나아가서 이제 통일 운동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어떻게 그분들이 좀 더 역량을 가지게 하고 또 그 역량을 우리 한반도 통일에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본 그런 연구인데요. 여러분 그 자료집의 42페이지부터 초기 그 다음에 해방 후 50년대까지 그리고 이제 65년도에 44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어서 동양인의 이민도 가능한 그런 시대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초청 이민이 이제 주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 2024년도에 자료 보면은 총 한 220만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점점 2023년보다는 좀 증가한 수치인데요. 23년도에 잠시 주춤했다가 뭐 코로나 그런 영향 같고요.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LA 지역,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뉴욕 뭐 이런 순으로 쭉 나오는 그런 상황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계 중에서 비교적 우리 한인들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거요. 또 한인 가구당 중간 소득이 10만 한 2,000달러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동부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인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또 영향력도 한참 커지고 있다. 예. 이제 문제는 렌트비가 아주 비싸고 생활비 부담. 예. 특히 이제 초창기 세대들은 언어 장벽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그 포닥 갔을 때 이제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는데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없으면 그분들은 정말 힘든 거죠. 네. 예, 미국에 온 지 오래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2세 교포들한테 일부러 한국어를 또 안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좀 제가 아는
그분은 굉장히 좀 대학에 계신 분인데도 자녀분들이 한국어를 못해요. 두 분 다 한국 분이신데 한국에서 다 이민 가신 분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어를 안 가르치셨나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더 적응하지 뭐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대한 큰 그게 없었던 거죠. 오히려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 상황 얘기하고 걱정하면 딸이 그런데요. You are American, you are not Korean 막 그런데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한국을 걱정하는데 딸은 한국인 당신 아니니까 왜 한국 걱정 괜히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이제 좀 환경이 있었다는 거요. 그 다음에 재미 동포들의 전반적인 통일운동 현황은 우선 전국 단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쭉 조사했고요.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워싱턴 지역, 이제 이 지역은 이제 미국 수도니까 아무래도 그 특징이 좀 정치적인 정치인 외교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평화통일 세미나와 포럼이 많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워싱턴이 한반도 내 정책 결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LA 지역에 역시 이제 제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손흥민이 LA FC에 입당해가지고 더 분위기가 살아났다 그럽니다. 요즘같이 이제 탄핵 결과 내란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굉장히 답답한데 손흥민이 LA 가서 골 넣는 거 그는 즐거움으로 요즘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이게 LA 지역의 한인들이 가장 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양한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모든 지역에 말이죠. 우리 한국의 민주평통에서 미국에 물론 전국적인데 지방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주평통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뉴욕 지역이고요. 네. 뉴욕 지역은 진보적인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활동도 많이 하고요. 또 맨하탄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노두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두돌 분들도 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인들의 인식이 북한과 이렇게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독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식 있는 한국 분들도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침묵적이다. 그리고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의 플러싱 중심으로 해서 70년대 우리 의사들 그룹이 이민을 많이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계셨고요. 그때 최근에 제가 아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뉴욕 주립대학의 한국학과는 아시아학과인데 거기 이제 한국인 교수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만드신 분들하고 한국학과는 아니지만 아시아학과 내에 한국 스타디를 만든 분인데 그분들하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은퇴하면서 교수 뽑을 때도 이제 한국인을 뽑는 거죠. 뭐 형식적으로는 외국 분들도 이렇게 한국을 아는 분들이 오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뽑을 때 제가 이제 참관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한인을 한국에서 가신 분, 한국에 유학 가신 분을 이제 교수로 뽑는 그게 좀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런 정체성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이 계속 모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지역이 시카고 한인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 동포를 통한 국제적 역량, 통일 역량을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가? 우선 국제적 역량 강화 방안부터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 아까 전우석 감독님인가요? 한인 정치인들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주류 사회와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인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네. 세 번째가 전문직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정치인, 학자, 기업가, 변호사, 미국 내 언론, 정계의 영향력을 가진 한인들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지지 학법에서 역시 이제 재미동포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한미 교류 플랫폼을 또 지원하는 거죠. 한미 청소년 교류라든지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자체가 확장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그분들이 미국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한인들과의 역량을 키우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도움이 많이 받겠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통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첫 번째, 차세대 및 일반 동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인 사회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냥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분들이 무슨 한인 사회에 회장 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주평통에 그 민주평통 자문위원 그 되는 게 이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력을 가지는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자리가 없으니까 한국과 관계되는 그 연결고리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그런 선거라든지 이런 그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그냥 그게 갈등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조총련과 민당 같은 그런 처음부터 그런 이제 구조가 다른 게 있었지만은 미국 사회에서도 그냥 뭐 누구 쪽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결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선거를 하고 나면 계속 남아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교육 및 공공외교 방식,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2세, 3세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1세대들 있잖아요. 그 미국 사회가 가서 직접 보니까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지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국에서 이민 갈 때 1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갈 때 이민 갔던 그 세대 그 생각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안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도 여전히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아닌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대부분 세대들이 그런 여전히 그런 한국에 있을 때 떠날 때에 가졌던 그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일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들, 통일교육, 그 다음에 공공외교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지 사회와 모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요. 특히 해외 통일교육 홍보단 이런 걸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민주평통 같은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영어 기반의 다큐멘터리라든지 또 아카데미라든지 통일 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에서 좀 많이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국제적 역량뿐만 아니라 통일 역량도 어떻게 좀 빠른 방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지아 대학의 박한식 교수님 같은 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미 카터가 방북할 때 역할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북미 채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좀 양성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요.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요즘 국제교류재단에서 한인 교사들 많이 파견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더 강화시키고 또 외교부와 통일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놨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미교포들의 얘기에 관한 건데 비단 재미교포들 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어느 지역에 있는 간에 한국과 제휴동포들께서 해외 해당 국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그분들이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외동포들을 통해서 한인 우세를 위한 정체성 교육.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현지어를 잘 유창하게 할지 몰라도 자기 뿌리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없으면 나라 시민으로서의 자신감도 가지지 못한다. 이런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각자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조국이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한인 후세들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또 하나는 한국 출신이든 아니면 그 지역, 그 현지 지역이 현지인이건 상관없이 우리 한국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그 일본 전공한 라이샤오 교수가 일본에 큰 우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관계되는 커밍스라든지 오펜하임이라든지 파보저 같은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 더 많이 지원하고 또 한인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장학금을 줘서 한국 재단에서 그런 한국학을 한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외국인들은 당연히 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한국학 전공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경제에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통일 투자,
낮은 선봉 지역에 지금 우리 재미교 보호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캐나다에서도 가신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통일 투자로 활동할 수 있고 또 북한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해외 동포들의 귀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좀 우리 한국을 벗어나는 우리 한국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논의할 것이 아니고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퍼져나가는 그분들이 그 계신데 그걸 이제 구슬을 꿰듯이 지금까지 구슬을 안 꿰잖아요. 구슬을 꿰어야 법에 되잖아요. 뭐 193개국이 다 흩어져 있다는데 흩어지면 마음 힘이 안 되죠. 그걸 우리 본국에서 잘 엮어서 법회를 만들면 우리 그걸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외국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공공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그런 잘못된 뭐 현종 시위 이런 것도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자연히 그런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배려, 연대 이런 거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해외 동포들을 단순한 우리 동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현실적으로는 국익의 외연을 넓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 한국의 위상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도 좀 더 제대로 수준 높은 그런 국가의식,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을 의식을 가지는 그런 국민들이 되기를 그렇게 가능한 과정으로서 이런 전략적 디아스포라 정책과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임 박사님께서 인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은 임상순입니다. 네, 저하고 정지용 교수님은 패키지로 묶여 다니고 있습니다. 발표하시면 제가 토론하고 제가 발표하면 토론하시면 묶여 있는데 일단 이 토론문은 제가 1+1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1은 정지용 교수님에 대한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 1은 제 전공인 북한의 디아스포라 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내에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생하고 현실적이고 현장적인 목소리로 토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제 주위에 재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회원이시기도 한 안한나 교수님 만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세대를 좀 고려해달라. 그러니까 1세대들은 반공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단단히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세대, 3세대들은 관심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저 믿을 수도 없고 저 깡패 국가가 왜 나랑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1세대와 2, 3세대를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동의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한국 목회자들께서 조국과 민족을 매기도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들이 좀 있어 좋겠다. 뭐 설교를 통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하든. 그래서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가 미국에 있는 그 목회자니까 좀 연결을 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뭐 줌이 잘 돼 있으니까 공동 세미나도 좀 하고 좋다면 좀 모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좀 그런 연계를 좀 해가지고 그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통일의 북한의 역량이 좀 키워지는 방안을 간절히 원한다. 안한나 교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도 그걸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발표문 좀 부러웠던 게 뭐냐 그러면 거기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정기 이벤트를 하면서 그런 의식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부럽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있는데도. 제가 가끔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도 안 울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도 많지는 않겠지만 뭔가 피리를 불면 춤추고 고구려 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그 소중한 자원들을 어떻게 잘 키우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측면이 부럽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2분에 걸쳐서 북한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요거는 왜 준비했냐 그러면 그 회장님께서 제가 이쪽 분야를 발표할지 모른다는 사실 자료 미리 모아놨었거든요. 물론 안 하게 됐습니다만 자료가 아까워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디아스포라를 그 민족의 큰 대야, 큰 강물에서 튀어나온 물방울 이렇게 봅니다. 표현을 물방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방울들을 사랑과 원정으로 뭐 수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제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법제화한 것이 2021년 그리고 2022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박동찬 소장님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러면 북한이 2022년도에 해외 동포 권익 보호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북한이 어렵고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 나온 거예요. 어쩌면 그 99년도 재동포법을 만들 때 우리의 어려움이 현재 북한의 어려움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해외 동포에 의존하려고 했던 것처럼 북한도 해외 동포에 의존하려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밑에 제가 쭉 썼습니다만 북한이 이 법을 왜 만들게 되었는가. 여기 66페이지 밑에 두 번째 문단 좀 봐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해요.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과 권리를 백번 옹호하며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게 북한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외 동포 권익 옹호법에 보면 투자를 하면 어떻게 잘 보호해 주겠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조청년에서 그 하병법 그때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떼어먹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해외 동포들한테 호소하면 이 법이요. 그래서 이제 2026년 내년 1월 달에 아마 9차 당대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당대회에 처음으로 북한 당 규약에 해외 동포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네, 북한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한반도가 이제 해빙기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권도 바뀌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을 만나겠다고 에펙 기간도 와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아마 지금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빙기로 접어선다면 우리가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투자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토론의 주제를 주셔서 이렇게 진행한 거고 혹시 임 교수님 임 교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결국은 한인 기독교 제비 한민 기독교인들이 남북 상황이 힘들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기독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계속 신앙의 열정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북한에 이제 복음 전도하러 가다 음유대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로버트 박처럼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통일운동의 한가운데 늘 기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방금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통일운동을 강화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런 거 먼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는 정부대로 해나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2세대, 3세대에 대한 또 새로운 접근법 그것이 정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어를 제가 그 포닥할 때 그 여력주립대학에서 이제 한국학을 잠깐 어차피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서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도 있지만 한인들도 와요. 근데 이제 왜 한국어를 배웠냐? 한국이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필요성을 느껴서 오는 거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그때 K-팝이 점점 K-문화가 점점 이제 번질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을 좀 대학 내에서 말고 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그런 걸 형성해낼 수 있는 왜냐하면 대학의 커리큘럼이 다 짜져 있고요. 그건 또 시험을 보고 공부하는 거니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자유스럽게 한국학 또는 한국어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한국 문화 그런 대학 내에 말고 그래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렇게 2, 3세 계획은 잠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